자, 우리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도 하고 그리고 확정 신고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에 의무는 없어요. 신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 납부를 할 거예요. 이 예정 고지 납부가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받을 거예요. 우리 고지서라는 이야기 쓰죠. 그것처럼 우리 고지한다는 건 과세관청이 알려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는 하니까 과세기간 걸 가지고 그럼 직전 과세기간에 우리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할 거예요. 그럼 별 이견이 없으면 납부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 대비해서 우리가 매출액이 3분의 1 미달이면 실제 실적대로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내시는 분도 꽤 많고 그런데 정말 안 되는 분들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줄은 곳이 엄청 많아요. 근데 또 똑같이 되는 곳은 똑같이 되고 근데 더 잘 되는 곳은 제가 거래처 중은 없던데 근데 줄은 곳은 엄청 줄었더라고. 제가 봐도 코로나만 아니면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신 분도 있더라고. 그만큼 좀 힘들더라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실제 실적대로 심지어는 무실적도 제 거래처 몇 군데 있어요. 무실적일 때 그분들이 이제 세법법 지식이 있으면 물어봐요. 이번에 아무 거래도 없었는데 신고해야 되냐고. 그분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실적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때 뭐가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단 말이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세법이든 간에 무실적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든 소득세든 뭐든 전부 다 신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실적 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현혹되는 그 희망찬란한 지문들 있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개인 사업자가 이런 건데 근데 개인 사업자만이 아니라 형태만 법인의 형태이지 개인 사업자만큼 규모가 작은 법인 사업자들 있죠. 그 기준을 지금 이제 직전 1년간에 우리 직전 1년이 아니고 직전 과세 기간에 1억 5천 미만이면 지금 과세 표준이 1억 5천이라는 건 얼마 큰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예정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인 사업자도 확대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늘린다 그랬어요. 1억 5천을 더 높인다 그랬는데 이번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왜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왜 이렇게 혜택을 계속 주냐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는 과세관청이 집계를 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탈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부담된다 안 된다를 따지면서 그냥 고지해 줄게. 근데 이 앞에하고 비교해서 심지어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이면 너 이만큼만 내라고 조절해 줄 만큼의 우리나라 이제 그 전산의 파워 능력은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도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저한테 그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그 국세청은 그 AI로 세금에 관련된 걸 그 학교들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국세청이 연구를 해가지고 엄청난 DB 빅데이터보다 전부 다 국세청이 직접 연구했어요. 이제서야 국세청이 좀 잘 잡으니까 이제 경희대하고 서강대하고 있는 데서 자기들 할게요라고 뛰어드는데 학교에서 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안 해가지고 국세청이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을 집약하고 있어요. 근데 그 덕에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이제 좀 높이 사요 과세관청을. 자, 그럼 이제 우리 간이과세자를 볼게요.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럼 이 중간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 부과 납부를 할 거예요. 얘는 고지하는 게 아니라 너 이만큼 내야 돼 하고 부과할 거예요. 근데 금액이 작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뭐 할머니가 시골에서 구멍가게 하시죠? 이런 건 낸 적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미달되니까 내라는 말도 안 하는 거야. 부가세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과자 가게 그 차가 오면 과자 얼마치 내려달라고 돈 보내주고 그렇게만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금액이 작아서 과세관청이 그냥 신경 안 쓰실 수 있게 영세하잖아. 생활 용돈만 쓰니까 그런 식으로 간이과세자는 정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영세한 사업자한테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 생각은 과세관청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걸 다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07페이지에 보시면 뭐 특수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자, 신규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에 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3월 1일 날 개업을 했어요. 첫 번째 과세 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거예요. 3월 31일까지가 아니에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폐업하면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그게 폐업자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근데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 과세자가 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사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자동 전환이 아니라 자기가 포기 안 돼. 4,800 넘어가면 자동 전환이고 그 다음 거부터 그 포기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딘가 납품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면 안 된대. 그럼 무조건 납품해야지. 무슨 부가가치세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납품하고 돈 벌어야지. 그죠?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면 그 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고 그 다음 달 1일부터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포기 신청한 달의 말일, 그 달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 달부터.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그 매입세 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 그냥 우리는 매출 가격에 매입 가격 빼면 부가가치가 나오죠. 그럼 그거에 10% 계산하는 방식이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계산 근거인데,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이 업종은 부가가치율이 10%다. 그럼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니까 그거에 10%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간이과세자예요. 그냥 매출액 가지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누리는 곳이다라고 업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정세법 보면 부가가치율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혹시 모르니까 간이과세자 포기하는 거는 이번 월말까지 하고 싶죠? 이번 월말까지 하고 싶잖아.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 하고 싶으면 이번 월말까지 하면 돼요. 일반 과세 적용받기 전달 말일까지라는 적혀 있는 게, 그럼 간이과세 적용하는 이번 달 말일까지 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지금 아래 삼각형 표시로 해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를 보면, 자, 우리 납세지라는 건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업장을, 우리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잘하는지 관리하는 과세관청이 납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내는 거는 길 가다 보이는 세무서 아무 곳이나 내면 돼요. 근데 내가 세금 안 냈잖아. 그럼 나 잡으러 올. 근데 잡으러 온다는 게 부가가치세 안 냈을 때 잡으러 올 것과 소득세 안 냈을 때 잡으러 올 것과 법인세 안 냈을 때 잡으러 오는 과세관청이 틀리다는 거예요. 몰라, 내가 강남에 살고 강남에 사업하고 다 하고 있으면 여기서 오겠지만 그게 아니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죠. 그럼 부가가치세 안 냈을 때에 나에게 부가가치세 내라고 관리하러 오는 곳에 납세질은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이 속하고 있는 곳에 과세관청이 우리는 납세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지 이야기하면서 사업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살고 있는 거기 구 있죠? 마포구면 마포. 그럼 뒤에 세무서만 붙이면 마포 세무서가 있잖아요. 구로도 구로 세무서, 용산도 용산 세무서 다 있죠. 그러면 나의 사업장이 어느 구에 있냐에 따라서 나의 납세지가 거기 관할 세무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사업장을 두냐라는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특례는 좀 뒤에서 보고, 자, 사업장 범위에서 이 세무일급 체계도 실수했는데 그 광업에 진한색으로 되어 있죠. 암령 처리되어 있죠.
그 오류예요. 전혀 중요한 애라서 칠해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괜히 칠해두면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 중요하진 않는데 얘네들 전부 다 비슷하게 한 분류들이에요. 그럼 광업은 그 탄광이 있는 위치가 사람이 제일 많겠지만 거기가 아니고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과세관청에서 지켜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게 그 물건 만들 때 1단계는 여기에서 작업하고 2단계는 여기에서 작업하고 3단계는 여기에서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완성하고 마지막 포장은 저기에서. 그러면 물건 완성한 곳이 사업장이 되는 거지 마지막 단순 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완성하는 곳이 최종 제품 완성하는 곳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사업장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에 가시면 이런 걸 보실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상하게 아래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만들다가 아니면 여기 서울에서 만들 리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경기도에서 만들다가 마지막 완성을 우리 물류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지방에서 완성시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부가가치세만이 아니고 그 완성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쪽에 유치하려고 가진 세제 혜택을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를 삼겠다라고 세제 혜택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동차 지방에서 등록한 사람 있죠. 그래서 얼마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세 좀 싸다고 지방에서 해가지고 그 임시번호판 무슨 군 적혀 있는데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지방이 조금 싸거든. 취득세가 싼 게 아니고 지역개발 채권이 싸거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제조업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도 그럼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를 따라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죠? 자, 우리 건설업은 집 파는 곳이 아니라 건물 짓는 곳 시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팔고 분양하는 건 시행사라고 하죠. 그건 우리 이제 분양 이런 형식 분양, 시행 이런 업종이 있어요. 건설업은 그 업종이 아니라 건물 짓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설업, 운수업, 우리 택시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우리 부동산 매매업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 공통점은 전국 각지에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땅 팔 수도 있고 택시 타고 전국 다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정확히 그러니까 법인이라면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적혀있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볼 거고 개인이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볼 거예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볼 건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그 건물주만 바뀔 거잖아. 그럼 관리는 그 부동산의 위치를 가지고 그 과세관청에서 들여다보면 되지 그 소유주를 따라다니는 건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꿈이었어요. 옛날에 잠시 신림동에 살았는데 그때 그 건물주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시는데 너무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자기 건물 청소하는 모습이. 그죠? 지금도 우아하긴 우아하죠. 아직도 부러워요. 그때 6층짜리 건물이었나 그랬는데 한 층에 그 6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월세가 이제 40이었는데 한 층에만 240 6개. 그 아주머니가 너무 멋있더라고. 청소하는데 정말 도와주고 절 양아들로 해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부동산 임대 볼 때 그분 생각나요. 아직까지 못 이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 통한 거 자판기 있죠. 자판기는 전국 각지에 둘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판매기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있죠. 거기를 두고 자, 비거주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지막에 다단계 판매원 적혀 있죠. 그럼 이 다단계 판매를 할 때는 각각 사람들이 개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단계 판매하는 그 업 있죠. 뭐 예를 들면 아메이다. 또 뭐 있죠? 요즘 옛날 많던 거 다 사라졌던데. 뭐 뉴스킨?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요즘 아토미 뭐 그런 애들. 그럼 그 판매 그 사업장이
판매 사업장이 사업장으로 볼 거란 거예요. 판매업자 그 방금 말했던 그 사업자 있죠?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서 볼 거다라는 게 이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장이 없거나 혹은 통신 판매할 수가 있겠죠. 통신 판매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의 주소지가 그 통신 판매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할 때 주소 쓸 때는 도메인 주소로 써요. 거기에다가 그럼 도메인 주소를 쓰는데 당연히 개인 사업자니까 본인의 인적인 주소지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소지의 과세관청이 나의 납세지가 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09페이지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바로 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직매장이라는 건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공장 말고 판매 목적의 장소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죠. 공장에서 물건 팔면 누가 와서 보고 사? 그럼 매장은 이제 시내에 이렇게 둬야 될 거잖아요. 그 시내에 있는 그 매장을 직접 이제 그 공장하는 그 사업자가 그 매장도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인천에 공장이 있다. 근데 강남에 매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인천권에 있는 공장도 공장대로 사업장인 거고 여기 직매장도 직매장대로의 사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보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여기 강남이면 강남세무서 여기에 등록을 하고 모든 의무를 다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오른쪽에 임시사업장이 있죠. 임시사업장은 우리 판매 부스 같은 거 차리는 것들 있죠. 바자회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그럼 그런 데 갔을 때에 이 판매 부스를 사업장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부가가치세를 받는 과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세 받아야지. 그래서 사업장으로는 보는 거예요. 하지만 별도로 단독된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직매장 같은 사업장이 잠시 임시로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단독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은 맞지만 개별 사업장은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고 그런데 얘를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자, 이 사업장은 10일 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10일 라임. 그래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바자회 열면 우리가 입점을 하면 여기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했습니다라고 해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10일 이내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철수했잖아. 그러면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도 10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임시사업장을 열고 있는 날이 10일 이내라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일 라임이라고 하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그 뭐 폐업 하면서 이렇게 종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걔네들은 내 일할 때만 하더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데 저는 아직도 길 가다 보면 붙어 있으면 궁금해서 어디서 하는지는 봐요. 뭐 르네상스 호텔 옆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을 때 많이 열고 있는데 그 기간을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10일 이내예요. 오시는 분들의 걔네들도 행사를 하면 안에 입점하는 업체를 유치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막 한 달씩 이렇게 안 하고 10일인데 애매하게 15일, 20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거의 대다수 업체가 처음 들어왔다 빨리 빠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있을 거면 중간에 들어가요. 그게 이 10일이라는 그 기간도 쓰려고 하는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바자회에 가면 꼭 아는 분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트레이닝복 입고 셀카봉 들고 다니는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있을 거예요. 그 국세청 직원들이에요. 그 화면 캠 해가지고 싹 돌리는데 저는 휴대폰 하고 있더니만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액션캠으로 찍는데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업자들이 거기서 신고 안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바자회 하면 그 사업장부터 사람부터 자기들 붙여놓은 거하고 쫙 다 찍고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필요한 것들 사기는 사는데 그 다 찍어서 그 업체들이 여기 등록됐는지도 다 대조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손으로 일을 다 찾아야 했더니 컴퓨터가 다 한대. 컴퓨터 천재인가 봐.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무서 직원들도 막 돌아다녀요. 탈세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세금 얼마 된다고. 자, 이제 우리 하치장 볼게요. 하치장은 그냥 창고가 아니고 우리가 하치장으로 쓰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표현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물류센터라든지 다른 걸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곳을 우리는 딴 곳에 물건 팔고 물류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창고로 쓴다면 하치장 개설 신고를 또 10일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일 이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이거는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외곽순환로 타고 다닐 때 보면 물류센터 있죠. 거기서 물건 빼면 별도의 업종으로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하치장 창고로 쓰고 있다면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장으로 안 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사업장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사업장이라고 하면, 자, 우리 사업장은 원칙으로 신고를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쓰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말은 뭐냐면 각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다른 외곽에 있고 여기 또 직매장이 있고 본사는 또 따로 있으면 공장은 공장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 본사는 본사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공장에 돈이 있을까요? 그럼 직매장에 돈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본사가 돈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좀 불편함들이 일어나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공장은 매입만 있고 주로 매입이 주고 직매장은 매출만 주라는 거예요. 매입은 공장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매입이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례로, 첫 번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자, 글자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대놓고 적어뒀어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한대. 이게 이 제도 이름대로 정말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 일괄해서 납부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이 주사업장은 법인 사업자는 본점을 써도 되고 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본점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사용이 가능하지, 제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해요. 분사무소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신고는 공장 따로, 직매장 따로, 본사 따로 신고는 하는데 납부는 주사업장을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본사에서 하고 싶으면 본사에서 해도 되고, 우리 공장에 사장님이 있다. 그럼 거기를 주사업장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장이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해가 좀 편리하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앉으면 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편한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제 특례 두 번째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글자는 정말 받침 하나의 차이인데 의미는 전혀 틀려요. 얘는 사업장, 얘는 사업자. 한마디로 얘는 전체, 얘는 장소의 단위고
얘는 인격체의 단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공장, 뭐 직매장, 본사 말했지만 사장님은 한 명이잖아요. 우리 그린이 학원이 되게 많아요. 저기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거 프랜차이즈 빼고 직영만 11개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한 명이에요. 김상곤 씨라고. 제가 우리 수업 중에도 머리 큰 아저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김상곤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별로 저 분위기 안 좋아요. 저한테 일산에 저기 회계 전문 그린으로 처음으로 차릴 거래요. 그거야 자기 일이지 내 일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우리 집은 용산인데. 그래서 이제 멀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산으로 안 가고 도로 건너편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 건너편에는 더 좋은 곳도 있고 또 높은 곳도 있고 이젠 시작한다는 곳도 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현장부터. 그래서 나한테 일산 일자만 나오면 저는 도로 건너가 버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김상구 씨가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도 전부 다지만 그 한 사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 등록번호는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하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장마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러 개를 가지고 가고 있지만 하나를 사업자를 하나로 봐가지고 이걸 한 개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개로 보게 되면 얘는 첫 번째 특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사업장마다 사업장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전자세금계에서 뭐 이런 것들 보면 종사업장 번호 옆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적혀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쓰는 사람들이 그럼 사업장 위치는 다를 거잖아요. 그럼 어딘지는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세금계에서 발행할 때도 받을 때 신경 안 써도 되죠.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발행할 때는 종사업장 번호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딱 봤는데 느낌이 얘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홈택스든 아니면 우리 뭐 빌 365 이사든 치면 계속 본사로 나와요. 그럼 걔 계속 연락 와요. 자기 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럼 종사업장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이 지가 안 알려줘요. 자기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증이 있냐 그러면 자기가 빨리 있으면 보고 알 텐데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모르면 자기도 몰라요. 근데 종사업장 번호를 찍어서 보내줘야지 그 상대방도 그걸 처리를 하고, 왜 ERP 시스템 쓰면 받아서 승인으로 위로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삼성 계열이나 LG 계열이나 대기업 계열들 있죠. 계열사 전부 다 셈이라는 ERP를 써요. 그러면 같이 합산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종사업장을 먼저 찍어서 넣고 미결전표로 승인을 올려야지 위에서 결제시키면 위로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로 내가 지금 본사로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발행해달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본사 담당자는 받아 올라온 걸 승인 누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바로 받았으니까 승인 누르면 되지만 뭔 그런지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백화점 이런 데서 그리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주 사업장에서 우리 일괄 신고 납부를 전부 다 처리를 해요. 납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우리 납부하는 걸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전 종사업장께 다 같이 통합이 돼요. 그럼 통합해서 한 번에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주 사업장을 두는 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얘는 법인은 본점만 돼요. 얘 지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주 사무소만 되는 건 둘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시험 때 이거 가지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일치시키는 것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신고 납부 같이 하는 거, 얘는 신고는 각각 하는 거, 그리고 주 사업장을 지점을 쓸 수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얘네들 이야기 계속 돌리죠. 그럼 글자가 많아서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이고 천천히 보면 다 그냥 이틀 안에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기준 잡으시면 이 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그 라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사업자 등록의 형태죠. 사업자 등록 형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21 라임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 사업자 등록 신청 최초는 사업개시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20일이죠. 그 20일이 얘도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 20일 이전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라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람은 20일 이전 이런 게 없겠죠. 무슨 기준이 20일이야? 신규로 할 때는 별거 없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아래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를 하다가 이제 얘네들 적용을 받고 싶으면 20일 전에. 근데 또 이걸 적용받다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20일 전에.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20일 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는 신고 제도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명칭은 아직 신청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이라는 건 승인을 득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되는 게 신청 제도고, 신고 제도는 우리가 고지만 함으로써 우리는 효력이 발휘되는 게 신고 제도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얘는 승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2006년 이전에는 승인을 해야지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는 게 잘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ERP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만 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조문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K레, 스마트A 전부 다 ERP 시스템의 회계 모듈의 일부만 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RP 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게 우리나라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조문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 사업자까지 전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되니까 신청 제도는 맞아요. 적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신청이지만 이 두 제도 다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신청은 원래 승인을 득해야 효력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앞에 말했죠.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증 체크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사업자 등록증 출력해 주는데 보면 아래에 체크만 돼 있어요. 적용한다고. 아래에 그렇게 체크만 하는 걸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도 숫자 보면 20이라는 글자들이 간간히 보이죠. 자, 다음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는 뭐 그게 필요 없고, 사업자 등록 사후 관리만 좀 볼게요. 212페이지에 자, 212페이지에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증 사후 관리 정정 사유, 이건 우리 재교부 받는 거 있죠. 뭔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바꿔 달라고 할 때, 그럼 제일 위쪽은 오른쪽 보시면 기한이 신청 당일이죠. 이 당일인 거는 단순 명칭 이름만 바뀐 거예요. 하는 행위나 일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야. 그런 거는 그냥 그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게 상호겠지만 그 통신 판매자는 도메인이 바뀐 거겠죠. 도메인만 바뀌었지 열면 똑같은 게 나오면 똑같은 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겠다는 거고, 아래 있는 내용은 3일에서 2일로 장년이 바뀌었어요. 근데 2일인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날에 해줘요. 거기 그 뭐라 불러야 되지? 한 담당자, 아주머니를 할 뻔했어. 그 있으신 분이 자기가 그냥 컴퓨터로 쳐서 그냥 출력하고 찍어가지고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날 바로 해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탈세한 적이 없어야 돼요. 이 사업자가 탈세한 적이 있죠? 그러면 사실 확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들어갈 건데, 지금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유거나 간주해 주는 게 뭐 당연하겠죠. 뭐 일일이 다 따지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일이 더 크지. 그래서 안에 내용 보면 사업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우리 종목, 업태 이런 것들 이 사업 하겠대. 그러면 당연히 금방 해줘야 되겠죠. 또 사업장 이전한대. 그럼 관할 세무서가 바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꿔줄 거고,
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초짜 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지금 이 지분은 소득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변경하면서 지분율을 수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동업하면 그거 쓸 거예요. 친구하고 할 때 처음부터 알고 접근해야 되니까 내가 갚할까 네가 갚할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처럼 대표자가 2명 이름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한 명만 들어가고 아래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데 위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갑이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투자하면 둘이 같이 세무서 갔을 때부터 을이 되는 사람이 감정이 상해요. 그냥 계약서 내용을 쭉 보면 갑의 사업장에 을이 얹혀 있는 느낌이 좀 들도록 적혀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분율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갑이 지분이 많으면 뭐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을이 그냥 똑같을 때가 사이가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지분율이 점점 바뀌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티는 안 나는데 이제 제기해 받는 게 이제 자, 우리 소득세 생각했을 때, 자, 제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자기 좋은 사업 아이템 이거 장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 저한테 그 이야기 했다는 건 왜 언제 알겠죠. 그래서 제가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걔가 옷가게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저는 돈만 대고 친구는 그 사업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5대5야. 그럼 좋은 마음에 5대5라고 했어요. 당연히 걔가 갑의를 해가지고 썼겠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걔가 돈을 버는데 이제 돈 벌 거 벌고 남은 걸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돈이 안 남아요. 단돈 1원도 못 받은 거야. 아니,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세관청에서는 거기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니까 신고하는데 그 지분율대로 해서 그게 있는 소득의 절반이 내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지분율을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했죠. 친구야, 내 지분율을 뺄까? 아니면 1%로 할까? 왜냐면 걔가 다 가져가는 건데 소득은 나한테 잡히잖아. 더 웃긴 건 걔는 거기서 하니까, 자, 우리 방금 공동사업을 했어요. 친구는 경영에 참고하고 저는 출자만 했죠. 자, 그럼 똑같이 돈 받았다면 그 경영에 참고한 친구는 어떤 소득이죠? 사업소득이죠. 그럼 저는 그렇죠, 배당소득이죠. 저는 사업장에서 나온 거지만 저는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 그럼 원전이수 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이 되고, 걔는 그래서 우리 원전이수 당하는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출자 공동 배당 받은 거는 분리가세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소득세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나요? 그래서 소득세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지분율을 변경하러 가면 세무서에서 또 이거 변경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법인 대표자 변경할 때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 사업자는 팔면 나는 폐업이고 그 사람이 개업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법인은 살아 있고 우리 무한 책임 사원 대표이사가 바뀌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변경을 해주는 거고, 상속하고 증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상속은 변경 사유가 되는데 증여는 변경 사유가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시험에서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에 자, 미등록 사업자의 납부 의무와 제재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이에요. 원래 원칙은 이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 과세기간 거 있죠. 한마디로 1기간에 내가 예를 들어 1월 3일 날 사업 시작하면서 막 물품 샀어요. 소파, 책상. 그러면서 내가 대표자니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임계약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7월 20일 날 했어요. 그러면 커트라인에 걸려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1% 매출이 있다면 있는 거고, 매출이 없으면 그거마저 없어요.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자, 그다음 허위 등록하는 건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말 하나만인 거고. 자, 그럼 이제 213페이지에 과세거래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뭐 실기보다는 이론 성향이 좀 컸으면
이제 과세 표준부터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실기하는 것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죠. 원래 이 부가가치세 이야기할 때 회계 1급 때가 제일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야기해도 다 이론 같아 보여. 그러다가 이제 회계 1급 듣고 세무 2급 들으면 이거 실기할 때 봤는데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실기하고 전부 다 연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같이 연결이 더 많이 돼요. 원래 그냥 봤을 때는 부가세 이론한다 그러면 다 진짜 이론이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그 회계 1급 처음 공부할 때 그렇잖아. 개정 과목 설명할 때 얘는 이론이지 실기 아닌 줄 알잖아. 나중 보면 실기 계속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컴퓨터 입력하는 건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5분 10분 만에 잘 다뤘죠. 3번 차변 4번 대변 플러스 공세개 그 말고는 없잖아. 근데 어떤 개정 과목을 차변 대변에 얼마를 쓸지를 공부한 건데 실기를 위해서 한 건데 분위기는 이론 같아 보이죠. 얘도 이론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우리 실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자, 그럼 과세 거래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거래는 주고받는 거래에서 물건 팔았다 샀다가 아니에요. 주고받은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과세 거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커피를 샀어요. 그러면 그 커피 가게 사장님도 과세 거래를 한 거지만 여러분도 과세 거래를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사면서 부가세 줬잖아. 그죠? 자, 그럼 이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용역의 수입은 제외하고 있는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대리납부 형태로 과세를 하고는 있어요. 과세는 하고 있지만 명시를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서 우리 용역의 수입은 빠져 있고 그럼 우리 재화하고 용역의 기준의 차이가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 용역은 그럼 우리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삿짐 센터 혹은 우리 뭐 이체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용역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용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휴대폰 수리하고 펜션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화하고 용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특허권이 있어요. 이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양도. 그럼 재화의 공급일까요? 용역의 공급일까요? 그렇죠. 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그 권리를 팔았잖아. 그럼 재화의 공급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또 다른 거에서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도 기준점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시험에서 특허권이나 산업재산권 양도하고 대여를 가지고 문제 나오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대여는 빌려준 거잖아. 그거는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해서 과세할 거고 우리가 그걸 양도를 해버리면 재화의 공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넘겨버렸잖아.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이 세 개들을 왜 다 나누죠? 나누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 이 세 개를 나누는 이유는 그냥 다 과세 거래다고 하면 될 건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공급 시기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봤을 때의 공급 시기와 용역의 공급으로 봤을 때의 공급 시기와 재화의 수입으로 봤을 때의 공급 시기가 서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 공급 시기가 부가세 신고를 날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과세 거래부터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